명일방주 엔드필드의 2차 베타 테스트는 제가 2025년에 겪은 최고의 비디오 게임이 되었습니다. 평점을 매기자면 A+인데 대략 이 정도 위치의 평가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초에 저는 이 게임의 1차 베타 테스트에 A-라는 평점을 매겼고, 그럼에도 이 게임의 완성도는 3만원대 패키지 게임에 육박하며 출시가 머지않은 것 같다는 말을 남겼죠. 그로부터 9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 완성도 높다 칭찬했던 게임은 2차 베타 테스트로 돌아와서 제가 기대한 그 이상의 비전을 선보였습니다. 무엇이 저를 이렇게 설레게 만든 것일까요? 이 게임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특별하길래 제가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는 걸까요? 지금 이 대본을 쓴 시점에서 저는 한 달간 100시간 이상 게임을 플레이했고, 그 모든 경험을 요약해 표현하자면 모험가로서는 설레고 영웅으로서는 보람있고 엔지니어로서 환장할 순간들이었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 게임에서 그 셋 전부가 될 겁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게임을 평가할 때 기술적인 완성도보다는 구조적인 완성도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인 완성도는 게임의 그래픽과 사운드가 얼마나 훌륭하고 어떤 디테일들이 게임에 숨어 있는지, 최적화는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상 비가 오는 타이밍이 많지 않은데 딱 그때만을 위해 캐릭터의 몸에 물방울이 맺히는 등 여러 재미있는 디테일들이 구현돼 있다 해도 그게 제가 이 게임을 훌륭하다고 여길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진 않는다는 뜻이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구조적인 완성도는 이 게임에서 제공되는 컨텐츠와 요소들이 서로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돼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그걸 플레이하도록 플레이어를 설득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플레이어에게 성취감을 주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과정이 근본적으로 즐거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게임은 정말 흥미로운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명일방주 엔드필드의 게임 플레이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뉘는데, 한쪽은 수집과 탐사, 그 반대에는 공장과 거점 관리가 있습니다. 이 두 과정은 얼핏 듣기에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엔드필드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구조적으로 앞서 말한 두 컨텐츠는 피로도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둘은 분명 피곤한 일이지만 그 일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완벽하게 정반대입니다. 지속적으로 캐릭터를 조작하고 필드를 돌아다니는 데서 오는 피로감과 공장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과거의 자신과 미팅 일정을 잡아다가 1시간 동안 코드 리뷰를 빙자한 취조신문을 하는 데서 오는 피로감은 엄연히 결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놀랍게도 그 둘을 1시간 주기로 번갈아서 하면 양쪽에서 오는 피로감이 완벽하게 해소가 됩니다. 정말 피곤하고 게임을 끄고 싶다 느끼는 시점이 온다면 이미 그 사이클을 3번 정도는 돌고 난 이유가 되겠죠. 다시 말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게임을 플레이한 상태일 거란 뜻입니다. 이번 베타 기간 동안 지치지 않고 이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던 이유도 이런 구조 아래에서 게임이 제게 지칠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게임에서 스토리는 서로가 양극에 해당하는 두 가지 컨텐츠를 플레이어가 매끄럽게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게임의 스토리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토리와 연출이 별로거나 큰 비중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많으니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이 게임에서 거친 경험을 대략적으로 설명해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서 게임이 재밌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게임의 경험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소개해드렸죠. 한쪽은 수집과 탐사, 다른 한쪽은 공장과 거점 관리. 앞으로는 탐험 컨텐츠, 공장 컨텐츠로 간단하게 줄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 탐험 컨텐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이 게임의 탐험 컨텐츠는 필드 그 자체와 그 필드를 채우고 있는 요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필드 액션과 전투 시스템, 크게 보자면 이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드 얘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이 게임은 비선형적인 오픈월드가 아니라 저마다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구역들을 좁은 통로를 써서 연결한 세미 오픈월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죠. 어떤 구역은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숨겨진 요소들을 찾는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주어진 퀘스트에 따라 선형적으로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퍼즐을 풀어나가는 데 집중하는 곳도 있고, 거점과 공장 운영을 위해 간소화된 구성을 지닌 구역이라던가 아예 작정하고 복잡한 구성 안에 많은 것들을 촘촘히 박아넣은 밀도 높은 구역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필드들을 돌아보며 회상하자면 컨셉이 겹친다거나 지루하게 느껴졌던 구간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설계된 불편함이 존재했는데 빠른 이동을 쓸 수 있는 지점이 조금은 듬성듬성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걸어서 가야 할 거리가 꽤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설계한 데 있어서 플레이어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것은 모종의 수단으로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성취감을 주겠다는 선언이 되죠. 제가 말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단으로서 게임은 짚라인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동하기 불편하지만 탁 트인 곳을 찾고 이동할 두 지점에 설비를 깔고 전선을 끌어와서 어떻게든 전력을 공급하면 그 두 지점이 마법처럼 와이어로 연결되죠. 은근히 귀찮은 과정이라서 저도 설치는 거의 안 했지만 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준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설치한 설비는 이제 다른 플레이어도 쓸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불편한 거 없애려고 설비 좀 깔고 나면 갑자기 친구 추가가 날라올 겁니다. 히데오 코지마 감독과 갑자기 영문모를 미팅을 갔더니 사진까지 찍어서 올린 하이퍼그리프는 데스 스트랜딩의 시스템을 자기 회사 게임에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다크소울 시리즈가 가진 메시지를 남기는 시스템도 도입했죠. 이 요소들은 게임에 아주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는데 그것은 바로 혼자가 아니란 착각을 불어일으킨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퀘스트를 깨고 재료를 모으고 필드를 돌아다니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어떤 불편함을 느꼈고 그걸 어떻게 해소하려 했고 이 땅 위에 어떤 이야기들을 남겼는지 은연중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컨셉을 감안하면 아주 절묘하고 그리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필드를 돌아다녀야 할 이유가 되는 필드의 보상은 어떨까요? 일단 가챠 재화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과금 모델과 관련된 재화만큼 쉽고 확실하게 플레이어를 유혹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 외적인 보상들을 생각해봤을 때 어떻게 플레이어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필드와 엮여있는지 등등을 판단해보자면 우선 캐릭터와 무기를 강화하면서 레벨 제한을 높이는 데 필요한 희귀 재료들이 필드에서 자라나고요. 모아두면 질주 스태미나를 비롯해 여러 패시브 버프를 제공해주는 오리렌이라는 이름의 수집 요소, 상자를 열거나 반짝이는 땅을 파면 나오는 각종 레벨링에 쓰이는 재료들, 그리고 이성이란 행동력을 소모해 던전을 클리어하거나 필드에서 적 웨이브를 물리치면 무기에 장착할 수 있는 강화 파츠나 성장에 필요한 재화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캐릭터의 스펙업에 필요한 재화 그리고 가챠 재화가 필드 보상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제가 아직 말 안 한 보상이 몇 가지 더 남아있습니다. 하나는 기초 공업 포인트로 공장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설비를 해금할 때 사용되고, 하나는 재활용 센터에서 수령하는 재강호 강화재료, 그리고 마지막 보상이 바로 광물이죠. 공장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짓고 있는 공장을 확장할 생각이라면 우선 그 공장의 크기에 맞춰서 채굴되는 광물의 양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아무리 공장을 크고 많게 지어도 총 생산량은 오르지 않는 구조예요. 다시 말해 이 필드가 제공하는 보상은 캐릭터의 스펙업과 공장 업그레이드의 기반 확보, 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동기부여로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그 배치는 어떨까요? 희귀재료와 광물, 보물상자와 오리렌, 거기에 기타 등등 이렇게 묶어놓고 보면 이 필드 보상들이 플레이어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한 둘의 역할은 필드 위에 설비를 배치하고 싶어지게끔 플레이어를 유도하는 겁니다. 희귀 재료들은 대체로 빠른 이동이 가능한 지점과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정말 애매한 거리에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짚라인을 잘 활용하면 이 이동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짚라인은 필드 곳곳에 송전탑을 깔아야만 사용이 가능하죠. 광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맥에 채굴기를 꽂아두고 나서 전력을 공급해야만 채굴기가 작동을 하는데, 채굴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필드 곳곳에 송전탑을 깔아야 하죠. 이렇게 송전탑을 깔기 위해 필드 곳곳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적을 만나고 보물상자와 오리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덕분에 생각보다 이 과정이 덜 지루하게 느껴질 겁니다. 여기서 보물상자와 오리렌이 어떤 역할을 가지는지 드러납니다. 광물과 희귀재료, 더 나아가서 공업 포인트나 재강호 재료들이 플레이어에게 목표로 제시된 동안 그 목표를 쫓는 과정을 보물상자와 전투, 그리고 오리렌으로 채워넣는 것이죠. 특히 오리렌의 배치가 재밌었는데, 이전 베타 때 제가 너무 뻔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아쉬웠다라고 말한 게 무색하게 정말 흥미로운 활용 방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죠. 일단 다른 보상이 있는 곳으로 플레이어를 유인한 역할과 맵 구석에 배치되어서 꼼꼼히 필드를 돌아다닌 플레이어에게 보상을 주는 역할, 이 두 가지는 그대로 남겨두고 잘 보이는 자리에 배치된 대신 그곳으로 가는 방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해결 방법을 플레이어가 생각해내도록 퍼즐의 보상으로서 배치된 경우와, 스토리 컷신이 재생되는 도중에 의도적으로 시야에 들어오면서 플레이어의 관심을 이끌어낸 경우, 이 두 가지가 적당히 보강되었고 묘한 이질감이 드는 장소에서 스캔을 해야만 찾을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해 플레이어끼리 메시지를 통해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했죠. 제가 이전에 작성한 리뷰 영상에서 이 요소에 더 큰 활용도가 있을 것이고 그 잠재력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기에 조금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남겼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그 활용도를 찾고 균형 있게 배치한 것 같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했네요.
필드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필드 액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걷고 달리고 점프할 수 있지만 수영은 못하고 벽에 매달릴 수도 없습니다. 의도는 명확하죠. 깊은 물과 높은 벽을 활용해 플레이어를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높은 벽 하나 때문에 먼 거리를 빙빙 돌아가게 만든 다음 그 자리에 사다리를 놓아서 지름길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전통적인 레벨 디자인이 꽤 보였습니다. 세미 오픈월드 게임이고 주어진 공간도 한정적이기에 레벨 디자인의 관점에서 플레이어의 동작을 제한하는 것도 이 정도면 합리적인 편이죠. 이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셨을까 싶어서 그냥 지나가듯 알려드린 거예요. 진짜 중요한 필드 액션은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각종 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행동인데 중계기를 깔아서 전력을 운송하고 운송한 전력을 설비에 연결하고 그렇게 연결한 설비는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 자체는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플레이어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것은 모종의 수단으로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성취감을 주겠다는 선언이 된다. 이 게임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여러분은 그 순간 엔지니어가 돼서 그 문제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엔지니어란 존재는 일감을 줄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죠.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투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1차 베타 때 제가 이 게임의 전투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매력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으나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있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다른 캐릭터의 스킬을 쓰는 게 낭비처럼 느껴진다.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고 큼직한 문제들은 여럿 해결됐습니다. 적으로부터 경직을 받는 일이 줄었고 회피를 써도 평타 콤보가 이어져서 강력한 일격을 활용하기 편해졌죠. 거기에 자체적으로 스킬 게이지의 자연재생 속도가 올랐고 스킬 게이지를 수급하기 위한 별도의 직군까지 생겼습니다. 스킬을 더 자주 쓸 수 있게 됐고 궁극기 역시 더 자주 쓸 수 있게 됐죠. 제가 문제 삼았던 다른 캐릭터의 스킬을 쓰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수치 조정을 통해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여러 캐릭터의 스킬 조합과 각종 매력적인 시스템에 눈길을 돌릴 수 있게 된 셈인데 그렇게 이 게임의 전투 시스템을 조금 더 깊게 체험해본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겉보기엔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데 제대로 이해를 해두지 않으면 결국엔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만한 특이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0으로 맞추고 초보의 시점에서 이 게임의 전투를 보자면 공격을 하다보면 연계 스킬이 뜨고 연계 스킬을 쓰면 데미지가 들어가고 스킬을 써도 데미지가 들어가고 궁극기를 써도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갑자기 스킬 게이지가 바닥납니다. 궁극기도 못쓰고 연계 스킬도 못쓰고 할 수 있는 거라곤 평타를 때리고 그걸로 스킬 게이지를 모으는 게 전부죠.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건 전략의 문제지만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스펙 부족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런 착각에 빠진 플레이어에게 너가 틀렸다 라는 말을 해주질 않습니다. 이 게임에서 존재하는 전투 시스템을 익힐 수단인 튜토리얼은 철저하게 플레이어가 그걸 플레이하기로 선택을 해야만 플레이가 가능하죠. 때문에 관련 튜토리얼을 플레이한 뒤 쓰고 있는 캐릭터의 설명을 읽고 계획을 세워서 전투를 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당장 보이는 버튼을 눌러가며 전투를 하는 사람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게 누군가에게는 이 전투가 불만족스럽게 누군가에겐 신선하고 재밌게 느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게임의 전투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대단하길래 그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걸까요?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이 게임의 전투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을 멀티태스킹을 통해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적의 공격 타이밍을 보면서 회피를 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계획을 세운 다음 세운 계획을 실행하는 겁니다. 회피는 보고 피하면 그만이라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전략을 세우는 구간에 있다는 것인데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자면 자신이 딜러로 활용할 캐릭터의 속성과 스킬, 특성을 확인하고 그 속성과 특성에 따라 최대한의 딜을 넣을 방법을 파악한 다음 그 방법에 맞춰서 스킬을 사용할 순서를 정하고 정해둔 순서에 따라 스킬을 사용하면 되죠. 그렇게 계획에 따라 딜을 넣는다면 들어가는 데미지의 양이 정말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대략 15초 이내로 이루어지고 심지어 도중에 적의 공격도 피해야 돼서 얼핏 듣기에 굉장히 까다롭고 높은 피지컬을 요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계획해둔 사이클에 숙련이 되면 머슬 메모리만으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고 그 시점이 되면 여러분은 순전히 회피에만 집중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방식에 따라 때리기만 하는 전투가 되진 않습니다. 실수를 해서 사이클이 깨지거나 적의 차지 공격을 끊어야 할 때 등 여러 상황에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과정도 꽤 재미있는 편이에요. 여러분이 이 게임을 플레이했을
플레이했을 때 이 전투가 재밌게 느껴질지 혹은 너무 어렵지 않을지 등에 대해 충분히 걱정을 가지실 만도 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충분히 역동감 있고 체계적이고 유니크하면서 재미있는 전투였습니다. 제가 찾은 이 전투의 문제점이라고는 시스템을 익혀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플레이어가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채기 어렵다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네요. 우선 필드 컨텐츠에 대한 후기는 대략 이 정도로 마치고 이 뒤부터 공장 컨텐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필드를 돌면서 열심히 채굴기를 설치하고 멀쩡히 장사 중인 가게에 풍선을 터뜨리고 필요할 때만 안 보이는 풀떼기를 찾아 온 맵을 헤맨 이유가 여기 있죠. 여러분이 풍선을 터뜨린 만큼 다양한 설비를 잠금 해제할 수 있고 여러분이 열심히 모은 광물과 식물은 설비에 집어넣어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재료를 가공하면 어떤 아이템이 나오느냐? 전투 중 체력을 채워주는 힐템, 벽이나 광물을 부수는 데 사용할 폭탄, 캐릭터 스펙업에 필요한 장비 재료, 공장 돌릴 전력을 생산해낼 배터리, 설비 제작에 필요한 각종 부품 등등 주로 탐험 컨텐츠에 필요한 소모품과 설비 확정에 필요한 재료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1분에 17개씩 힐템을 생산한다 해도 그렇게 자주 힐템을 쓸 일은 없고 500초에 1개씩 장비를 만들 수 있다 해도 캐릭터당 장비 슬롯은 4개로 고정돼 있죠. 여러분이 소모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생산되는 소모품은 사실 일정량 이상 쌓이면 크게 쓸모가 없어집니다. 역사 속 인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예, 그렇습니다.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거죠. 여러분께 자본주의를 소개합니다. 이곳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당신에겐 물건이 있으며 저 사람들에겐 돈이 있죠. 여러분은 썩어 넘치는 힐템을 팔아치우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겁니다. 와우, 돈 좋죠. 근데 그 돈은 어디에 쓰일까요? 그렇게 번 돈으로 여러분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설비를 확장할 수 있고 보물상자와 오리덴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나침반을 살 수 있고 무기 강화 파츠 파밍을 쉽게 만들어주는 옵션 선택 티켓을 살 수 있고 장비 강화에 들어가는 재료도 사야 하고 애정캐의 실내 도작을 위해 선물을 살 수 있고 아무짝에 쓸모없고 더럽게 비싸지만 일단 간지나기 때문에 갖고 싶어지는 오토바이 모형도 살 수 있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는 워렌 버핏의 가르침을 실현하는데도 여러분의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곳에 쓸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게임을 끄고 자는 동안에도 공장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여러분이 공장을 어떻게 지워뒀느냐에 따라 내일 게임에 접속해서 벌게 될 돈의 단위가 갈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게 된 돈은 분명히 쓸 곳이 있죠. 그 사실이야말로 공장 컨텐츠를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공장을 짓는데 들인 노력이 클수록 내일도 게임에 접속해서 그 성과를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죠. 다시 말해 게임을 지속적으로 플레이할 원동력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물론 공장 짓는 게 싫으시다면 설계도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른 관리자가 만들어둔 효율적인 설비를 그대로 받아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직접 지은 설비일수록 더 애정을 가지기가 쉽죠. 이 게임에서 제대로 된 동기부여 그리고 성취감을 얻고 싶으시다면 다른 사람의 설계도부터 찾아서 공장 짓기 컨텐츠를 스킵하는 것은 권장드리고 싶지 않네요. 이외에도 거점이 발전해 나가면서 관련된 퀘스트가 회금되고 거점의 분위기가 점점 밝아져가면서 필드가 제공하는 보상이 증가합니다. 적의 침략을 막는다는 컨셉의 타워 디펜스 컨텐츠도 제공되고 이 모든 것은 플레이어에게 성취감과 더불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죠. 물론 공장 짓고 돈 관리하다 지치신다면 한두 시간 정도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퀘스트를 깨거나 필드에 뭘 짓거나 상자나 오리덴을 찾아서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그러다 지치신다면 다시 공장을 마저 지으러 오십시오. 지금 자러 가면 내일은 거점의 레벨을 올리지 못할 겁니다. 일하셔야죠. 공장 컨텐츠에 대해선 딱 이 정도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설비를 지어보면서 겪는 모든 고생과 성취는 여러분이 직접 거쳐보시는 걸 권장드리니까요. 그럼 이제 탐험 컨텐츠도 공장 컨텐츠도 전부 다 소개해드렸으니 이제 제가 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일까요? 아직 할 얘기가 좀 남아있죠. 눈치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는 이 게임을 패키지 게임을 바라본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컨텐츠의 끝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명일방주 엔드필드는 엄연히 라이브 서비스 게임입니다. 신규 컨텐츠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매일 해야 하는 루틴을 추가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제공하는 등 어떻게든 플레이어를 매일 접속시켜서 게임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켜야 하죠. 일단 플레이어를 매일 접속시킬 동기는 공장 컨텐츠가 꽤 큰 비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산품을 팔아서 돈을 모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건 고작 해야 몇십 초 정도밖에 플레이어를 잡아두질 못합니다. 거기에다 지역 화폐를 아무리 모아도 그걸 쓸 곳이 없으면, 다시 말해 스펙업에 대한 요구가 없으면 굳이 매일 게임에 접속해가며 돈을 모을 필요도 없어지죠. 플레이어가 어떻게든 지금의 자신이 약하다 혹은 충분히 강하지 않다라고 느낄 만한 모종의 계기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게 엔드 컨텐츠가 가진 역할이죠. 이번 2차 베타의 엔드 컨텐츠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쉬웠습니다. 우선 정해진 구역을 제한시간 내에 탐색하면서 여러 요소들을 강화, 해금하는 추가 탐험 컨텐츠가 제공됐는데, 선형적인 구성의 넓은 맵을 제공하고 플레이어는 제한시간 안에 그 맵을 파밍하며 다음 판에 쓸 지름길을 열거나 주어진 제한시간을 늘리거나 한 번에 들고 갈 수 있는 보상을 늘리는 등 반복적인 게임 플레이를 제공하면서도 그 과정 끝에 진행도가 남는 컨셉의 컨텐츠죠. 아직 개발이 덜 된 탓에 엔드 스펙이라 부르기엔 무리가 있는 40레벨 때만 달성해도 클리어가 됐고, 그걸 제쳐놓고 봐도 반복적으로 같은 맵을 탐사하면서 가방을 넓히거나 주어진 시간을 늘리는 과정이 그렇게 성취감 있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새 구역에 진입하기엔 매판마다 파밍 가능한 지하가 너무 적게 느껴졌죠. 특히 아이템들을 줍다 보면 금세 인벤토리가 가득 차서 탐사를 더 하지 못한 채로 컨텐츠를 종료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작에 클리어해둔 구역으로 돌아가서 여러 잡템들을 긁어 모으고 제출해야 하죠. 그걸 반복하고 있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퀘스트를 깨놔도 어차피 다음 지역에 가면 풍경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 이 짓을 또 반복할 게 뻔하거든요. 컨텐츠에 뭔가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완성이라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자고요. 컨셉 자체는 재밌었으니까 몇 가지 아이디어만 추가돼도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투용 컨텐츠가 남았는데, 이게 사실상 유일하게 엔드 컨텐츠로서 제 기능을 한 컨텐츠였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컨셉을 가진 스테이지가 있고, 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스테이지 속 적이나 기믹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것을 파괴하는 캐릭터 풀을 준비해야 하죠. 제가 100시간 정도를 기본 캐릭터 4명에서 편성을 바꾸지 않고 플레이를 했는데, 이 컨텐츠를 플레이하면서 처음으로 다른 캐릭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쓰던 캐릭터가 별로였던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힐러가 필요하고 어떨 땐 유틸리티를 챙겨야 하는데, 고정된 편성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한계를 마주하게 된 셈이죠. 스펙업은 기본으로 전제하고 다른 캐릭터도 키워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플레이어에게 유도하는 것은 컨텐츠가 소진된 속도를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해주는 전략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지는지는 하이퍼그리프 대표적인 명일방주의 통합 전략 컨텐츠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눈치채셨다시피 이번 2차 베타에서 공개된 엔드 컨텐츠는 이게 끝입니다. 게임이 출시되고 여러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이 게임에도 여러 엔드 컨텐츠가 추가되겠지만, 일단 이번 베타에서의 엔드 컨텐츠는 이 게임이 가진 비전을 보여줄 뿐 실질적으로 풍부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엔드 컨텐츠와 별개로 하는 말인데, 재화 수급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확히는 60레벨 이상부터 캐릭터를 키우는 데 들어간 재화가 정말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당장 제가 이번 베타에서 딱 한 팀만 정해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 전체를 엔드 스펙까지 키우진 못했죠. 파밍 던전을 돌아서 수급한 재화가 정말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엄연하게 수치 조정의 문제죠. 이벤트와 패스를 통해 얼마나 보충이 될지는 게임이 정식으로 출시가 되어야 파악도 평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게임이 출시된 시점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출석 일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재화도 쌓이고 엔드 스펙에 도달한 캐릭터도 여럿 생길 테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말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최소한 60레벨까지는 캐릭터 육성이 쉬운 편이어서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보기엔 무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수집형 서브 컬처 게임이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소재가 있죠. 과금 모델, 즉 BM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현재 시스템이 어떻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게임에 대해 콩깍지가 씌었다라기보다는 제가 배포 캐릭터 4명만 써서 플레이를 했고 베타 중에 결제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캐릭터끼리의 밸런싱이라던가 과금 모델이 얼마나 비싼지를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이 게임이 얼마나 비싼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 주어진 환경은 평가를 내리기엔 너무 섣부른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거의 모든 컨텐츠들이 기본 캐릭터들만 데리고도 문제없이 클리어가 가능했다는 점과, 두 번째, 필드 탐사 보상이나 컨텐츠 보상 같은 일회성 보상을 빼고 보면 이 게임의 재화 수급은 꽤 척박하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 이 게임의 가챠 시스템은 정말 희한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캐릭터를 뽑으면 무기 뽑기에 도전할 재화를 주고 그 재화를 얻기 위해서 이미 뽑은 캐릭터의 픽업에 도전하도록 유도하고, 무기까지 뽑고 나면 캐릭터 뽑기에 다시 욕심이 생겨서 어지간히 운 좋은 경우가 아니면 캐릭터와 무기를 동시에 얻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패스 레벨을 찍으면 해당 전용 무기들과 정말 묘하게 비슷한 성능을 가진 육성급 무기 중 하나를 선택해받을 수 있어서 혹시나 놓친 전용 무기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만회할 수도 있죠. 일단 디테일하게 이 게임의 BM이 어떤지는 다른 분들이 잘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들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재화수급과 관련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4명 남짓한 한정된 캐릭터 풀만 키워서 큰 부족함 없이 게임을 진행한 제 입장에서조차 만약 더 다양한 캐릭터를 키웠었다면 얼마나 재화가 부족했을지는 개인적으로 크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에서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완화를 한 채로 출시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솔직히 이번 베타 기간 동안 과금이 가능했다면 저도 몇만 원 정도는 썼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이번 베타에서 느낀 점의 약 80%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나머지 20%는 게임의 스토리라던가 언급 안 하고 넘어간 일부 컨텐츠들, 기타 디테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한번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번 영상이 얼마나 난잡해질지 정말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게임이 출시됐을 때 직접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를 해보시고 제가 겪은 모든 걸 직접 체험해보신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번 베타에 대해 개인적으로 총평하자면 6만원대 풀프라이스 게임에도 밀리지 않을 만한 밀도 있고 짜임새 좋은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플레이를 염두한 설계 과정에서 다소 척박한 재화 수급량을 제공한 게 아쉬웠고, 어디까지나 수치 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발사 차원에서 적당히 완화해주길 기대해야겠죠. 제가 올해 3.3원정대 같은 굵직한 고티 후보를 플레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게임은 제가 올해 경험한 최고의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비교할 작품을 꼽자면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크로스 디피니티브 에디션, 엘든링 밤의 통치자 정도가 있겠네요. 물론 그럼에도 제가 지금껏 경험한 최고의 게임들은 스위치 젤다 시리즈와 3D GTA 시리즈, 그리고 슈퍼마리오 갤럭시2,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입니다. 명일방주 엔드필드가 그 정도 레벨의 대작 반열에 들진 못했어요. 물론 나비가 바다를 건너지 못한다 해서 그게 아쉬운 일이 되진 않겠죠.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베타에 대해서 영상을 한 차례 더 만들고 싶은데 제가 겪은 100시간을 1시간 남짓한 길이의 밀도 높은 롱폼으로 편집해낼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제가 그 영상을 만든 데 있어서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네요. 물론 다음 7일 방주 영상도 준비 중이긴 하지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명일방주 엔드필드의 파트너 크리에이터 레드라이오스였습니다.